네, 3회 보시겠습니다. 자, 3회 41번 다음 중 장신구 무기, 불상, 종 등 금속 제품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 금속은 지금 청동이죠.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 합금이고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 합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2번에 담금질된 강의 경도를 증가시키고 시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0도 이하의 온도에서 처리하는 것. 이 별표 치시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심냉 처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영어로 서브제로 처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브제로 처리, 심냉 처리는 담금질에서 마텐자이트 변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생기는 여기 줄치시죠?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없애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텐자이트로 전부 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조작을 실온 이하에서, 그러니까 실온 이하뿐만 아니고 거의 영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서브제로 트리트먼트, 심냉 처리라고 한다는 것. 자, 그리고 43번 자기 변태점이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기 변태점은 자, 여기 보시면 원자 배열의 변화 없이 금속의 자성 변화를 일으키는 것. 자, 여기 표시하시고 자기 변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태는 우리 철에서는 768도죠. 자기 변태점 A2 자기 변태점이 존재를 하고 이거 자기 변태점이 없는 금속을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아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철 Fe, 순철 이외에도 니켈, 코발트, 주석, 코발트 이런 것들에 자기 변태점이 존재하고 아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4번 금속관 화합물인데 이 금속관 화합물 여기 대표적으로 시멘타이트가 있어요. FEC 상태도에서 우리 FEC 상태도에서 이 라인 탄소가 6.67% 있는 6.67% 탄소를 가진 이 라인이 시멘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타이트가 대표적인 금속관 화합물이고 금속관 화합물의 특징은 보시면 친화력이 큰 두 가지 금속 원소가 간단한 원자비로 결합되고요. 그리고 원래 원소의 성질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취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간단한 원자비 그리고 전혀 다 원래 금속과 전혀 다른 성질 그리고 매우 큰 취성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징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관 화물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 꼭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5번 중금속은 우리 비중이 4.5, 뭐 5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상인 금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문제에서 구분을 안 할 거고요. 중금속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비중이 큰 금속입니다. 그야말로 물과 비교했을 그러니까 비중의 의미 자체가 똑같은 부피의 물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죠, 무게가. 그래서 중금속으로 대표적인 것 구리, 철, 납, 니켈, 주석 이런 것들이 있고 경금속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베릴륨.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비중이 1.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금속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답도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46번. 자, SM45C 탄소 함유량. 자, 요거 보고 선택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45라는 거는 0.45%고요. 이 0.45%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뭐 0.4에서 0.5%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0.42%에서 문제 있는 것처럼 48%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책마다. 근데 0.45%가 기준이 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Y합금. 자, Y합금 알구니마죠.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이고 얘 친구가 이제 두랄루민이죠. 두랄루민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열 처리 방법 중 풀림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풀림의 목적은 일단 좋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것도. 좋게 만들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재질의 경화 같은 경우는 담금질의 목적입니다. 담금질의 목적이고, 풀림, 뭐, 불림, 노멀라이징, 풀림, 불림, 뜨임 같은 것들은, 재료를 좀 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좀 연하게 해서 가공성이 좋아지게끔 하는 거라고 크게 뭐 조금 차이가 당연히 나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재질의 경화는 풀림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 자, 그리고 49번엔 표준 상태인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변화한답니다. 근데 이에 가장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표준 상태인 탄소강은 0.86% 탄소 이하의 아공석강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0.86%를 공석강으로 본다는 거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선. 자,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 증가함에 따라니까 자, 인장 강도, 항복점, 연신율, 경도 뭐가 맞는가?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인장 강도가 증가하고요. 경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강도나 경도는 증가를 합니다. 탄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데 항복점, 연신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항복점도 탄소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연신율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 경도가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 연신율은 잘 늘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한데 0.86% 이하 이상일 때는 경도는 계속 증가하고 인장 강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공석강 상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장 강도가 감소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 이제 과공석강 상태에서는 점점 올라갈수록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규소의 영향. 자, 탄소강에 함유되어 있는 규소의 영향. 그래서 우리 탄소강에 교과서에서도 보면 탄소강에 5대 원소가 있습니다. 강에 들어가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는 5대 원소가 있는데 탄소, 규소, 황, 망간, 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철광석 상태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함유되거나 아니면은 이 함유량을 조절함으로써 탄소강의 성질을 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규소의 영향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소의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여기서 인장강도 탄성한계 경도를 상승시킨다. 이거는 뭐 좋은 말이죠. 그리고 결정립을 조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결정립을 크게 만듭니다. 결정립을 크게 만들면 재질에는 안 좋습니다. 재료에는 결정립이 이렇게 작아질수록 굉장히 경도도 커지고 강도도 커지는데 조대화시키기 때문에 가공성을 해친다. 그리고 용접성을 저하시킨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연신율과 충격값을 증가시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소시키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51번. 자, 이제 설계 문제인데요. 피치 1mm랍니다. 그리고 두 줄 나사입니다. 그리고 90도를 회전시키면 나사가 움직인 거리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식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리드는 n 곱하기 p죠. 근데 n이 두 줄이니까 그리고 pitch는 1이니까 리드가 2죠. 리드가 뭐였죠? 한 바퀴 돌릴 때 나사가 얼마나 이동했냐죠. 죽방향으로. 근데 이제 리드 값이 2mm입니다. 근데 90도만 돌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건 360도인데 4분의 1, 90도만 돌렸으니까 2mm를 4분의 1로 하면 0.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리드의 개념만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면. 그리고 52번은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놔서 조금 설명드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키의 전다 능력 이 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다 능력 식에서 전다 능력의 단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T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버티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전단 능력이 생기겠죠. 이 부분에 찢어지려고 하는 전단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영하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에 걸쳐서 전단 능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크기는 B 곱하기 L이 되겠죠. 예. 이 가로 곱하기 요 길이 B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구한 게 이 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키의 전단 능력 식의 값들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단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는 미터 단위죠. 그래서 이 10의 3승을 붙인 거고, 딴 거는 다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기계요소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 완충 또는 제동용 기계요소가 아닌 것. 자, 완충 및 제동용은 어쨌든 여기 있죠. 진동을 억제하거나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멈추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스프링은 완충 장치죠. 완충 장치. 물론 뭐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꽉 뭔가 충격을 가하는 부분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라이휠도 이게 동력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 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이휠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베어링은 상대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 그러니까 전동 요소입니다. 이것은 완충 요소나 제동용 요소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라이휠은 진동 억제 요소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막 동력이 이제 전달이 될 때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머금는 겁니다. 진동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휠. 자, 그리고 54번 외접 원통 마찰차에서, 자, 마찰차니까 뭐 이빨 이런 건 없죠. 마찰차. 이렇게 정말 마찰이 된 마찰차입니다.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동차의 지름 200, 회전수 1000rpm이랍니다. 그리고 동력이 2.21. 그래서 이 동력이 H죠. 그리고 지름은 원동차의 디름, D1이라고 할까요? 예, 원동차의 디름, 일단 D라고 하고요. 회전수 N으로 하고, 몇 뉴턴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가? 그리고 마찰 계수는 뮤는 0.2다 라는 것. 그래서 원동차의 지름 200, 회전수 1000, 동력 2.21, 뮤 0.2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무슨 식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하시면 이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H는 1000분의 FV인데 1000분의 FV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60을 붙였습니다. 60을. 자, 여기 있죠. 분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기 위해 이렇게 60초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V는 1000분의 파이 dn 우리 1과목 할 때 많이 봤던 식이죠.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파이 굳이 곱해놓지 말고 200파이라고 해놓으시고 원래 요 위에 식에 대입을 쭉 다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계산이 된다는 것.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게 값들만 잘 찾으시면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터스 퍼 세크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미터 퍼 민으로 나와 있을 때 필요한 단위로 통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 대입 값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하고 요 식 두 개가 사용이 됐죠. 예. 자, 그리고 55번. 자,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판의 두께를 우리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를 사용할 때 압력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해서 강판의 두께를 설계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강판의 두께를 딱 요 2파이 누라고 했죠. 이게 누 이음 효율 누분의 PDS 요거만 딱 계산해서 두께를 선정하면 안 되고 부식 여유를 좀 더 둡니다.
조금 더 두껍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주의하실 거는 단위를 잘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단위 통일을 잘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여기선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와 있죠. 120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 자, 이거를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계산해 곱해주면서 센티미터 제곱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꿨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cm 제곱이 100mm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1cm가 10mm니까. 저도 지금 아직도 한 번씩 풀면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누구나. 이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제곱을 하니까 당연히 숫자도 제곱이 된다. 이걸 맞게 대입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터와 밀리미터는 1000배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커지죠. 자, 그리고 56번 상대 위치가 평행할 때, 자, 두 축의 상대 위치가 평행하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어느 정도 떠올리시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코 베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 위치가 평행할 때는, 자, 베벨 기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죠. 예, 주축이. 이거 나사 기어가 되게 특이한 기어인데 두 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 기어, 그리고 웜과 웜 기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엇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엇갈린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헬리컬 기어는 우리가 그 헬리컬 기어 자체가 지금 그림에 없는가요? 예, 없는 것 같은데, 헬리컬 기어는 우리 스퍼 기어에서 이빨을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죠, 그냥. 예, 비틀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축이 평행한 거는 헬리컬 기어입니다. 그래서 스퍼 기어, 내접 기어, 헬리컬 기어, 레커 피니언 이런 것들은 두 축선이 평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7번 다음 중 정숙하고 원활한 운전과 고속회전이 필요할 때 적당한 체인. 자, 사일런트 체인입니다. 정숙하다는 말이 나오면, 뭐 하나 더 고속회전이란 말이 나오면 딴 거 필요 없이 사일런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기존 체인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게 체인 사용하는 게 간편한데 소음이 큽니다. 진동과 소음이 되게 커서, 근데 그거를 줄여주기 위한 게 사일런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번 볼 베어링의 수명. 자,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전에 봤던 위식 있죠?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은 요 R 값이 3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예, 여기에 죄송합니다. R 값이 3이죠. 볼 베어링은. 이거 롤러 베어링은 3분의 10이었죠. 그래서 롤러 베어링이 수명 시간이 좀 더 커진다고 했어요. 이게 몇 승인, 이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어쨌든 이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 값이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롤러 베어링의 수명 시간이 좀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 R 값에 대해서 3승이기 때문에 요 3승 중에서 동등가 중 3승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분모에 있는 베어링 하중이 동등가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3승에 반비례한다는 게 답이겠죠. 자, 그리고 59번 브레이크 드럼 축에 554.27Nm의 토크가 작용한답니다. 자, 토크가 작용을 하고요. 근데 이 축을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제동력은 몇 뉴턴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 간단한 식으로 토크 구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크가 제동력 곱하기 2분의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예, 뭐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자, 60번 핀 전체가 두 갈래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너트의 풀림 방지나 핀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데 사용되는 핀, 분할핀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너트를 이렇게 볼트에 장착한 다음에, 예, 이게 볼트라고 하죠. 이 볼트에 장착을 한 다음에 이 너트에 여기에 이렇게 핀을 끼웁니다. 이걸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뭐 너트가 빠지지 않고 훨씬 딱 장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구멍을 가공해 줘야 되고요. 너트와 볼트에 구멍을 가공해서 핀을 싹 끼워서 벌려주면 훨씬 더 체결력이 좋아지는, 예,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 분할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목 여기까지 하고 4과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